딸의 장례식 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겨울 햇살이 들었어도 손끝은 시렸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눈물은 오래전에 이미 말라버렸다. 사위가 돈 들고 다른 여자랑 도망갔다더라.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쪼갰다. 그는 내 딸을 울렸고 병든 몸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나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꽃잎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내 안의 믿음도 하나씩 꺼졌다. 그래, 도망쳤겠지. 그럴 인간이었어. 그날 나는 딸의 남편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밤이 되자 딸 사진 앞에 향을 3번 올렸다.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널 괴롭히던 사람, 이제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 뻐근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은 것 같았다. 10년이 흘렀다. 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되어 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찬거리를 샀다. 혼잣말로 날씨를 욕하고 지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고 나 역시 남을 기억하려 들지 않았다. 명절마다 딸 산소에 들러 한마디 중얼거릴 뿐. 그 인간은 벌 받았을 거야. 그 말을 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그건 더는 내 일이 아니었다. 되뇌며 딸 영정 사진을 닦았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어떤 상처는 결코 낫지 않는다. 그런 상처들이 내 주름에 새겨져 있었다. 그날 역시 시장을 돌았다. 순자 씨, 김치 한 통 더 가져가요. 됐어요. 혼자 먹을 건데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웃들이 건네는 온정에 잠깐 웃었다. 겨울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때였다. 골목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였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아이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서 있었다. 얼굴선이 꼭 닮아 익숙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빛, 코, 웃음선이 내 딸과 똑같았다. 몸이 굳었다. 아이 손을 잡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과 마주쳤다. 윤태수? 사위였다. 10년 전 딸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남자. 나는 그대로 숨이 막혔다. 손이 떨리고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당신 어떻게 해? 입술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도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다. 기억 속 그는 냉정하고 비겁했지만 오늘 마주친 그는 너무 초라했다. 눈밑이 퀭했고 아이 손을 쥔 손은 갈라져 있었다. 그 손이 나를 괴롭혔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밤새 뒤척였다. 그 아이 설마. 마음 깊은 곳에서 묵혀온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날 시장의 만남이 내 인생 1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집 앞 골목의 공기가 유난히 습했다. 눈발이 퍼붓지도 않는데 코끝이 시큰했다. 나는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던지고 시장에서 만난 얼굴들을 하나씩 지워보려 애썼다. 그중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눈빛 하나가 남았다. 윤태수? 그리고 아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쓸데없다. 그 인간을 생각해봤자 달라질 건 없지. 그런데 작은 끙소리와 함께 장바구니 속 영수증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종이 위로 붉은 장미김치 국물이 번졌다.
그 얼룩이 마치 장례식 날 흘리던 상복의 땀자국처럼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외투를 다시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시장으로 가려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오후의 커피 향이 배인 작은 다방이 있다. 문턱에 발을 올리려는데 안쪽 테이블에서 빨간 목도리가 흔들렸다. 아이였다. 눈동자가 고동색으로 깊었고 눈매를 올리면 딸 수진이가 웃을 때 생기던 주름이 떠올랐다. 나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섰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 끓는 소리가 은은한 배경이 되었다. 그 아이가 먼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다. 나는 대답 대신 목을 골랐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까? 이름, 나이, 부모, 어디 사는지. 그 질문들은 입술 근처에서 얼어붙었다. 아이 맞은편 빈 의자가 있었다. 의자를 조금 당기려는데 유리문이 덜컥 열렸다.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남자가 허리를 숙이며 들어왔다. 윤태수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어색한 미소를 띠려 했지만 실패한 표정이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 그가 아주 낮게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 호칭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10년을 품은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 같은 말, 쉽게 붙지만 금방 떨어지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나는 먼저 선을 그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덜 떨려 스스로 놀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에 앉았다. 유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아이 이름이 탁자 위 접시처럼 미끄러졌다. 유나. 윤씨 성을 물려받았구나. 내 딸 아이일까 아니면 정말 그가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일까? 나는 컵받침을 살짝 돌렸다. 손끝에 닿은 나무결이 낡아 있었다. 이 다방도 나도 그리고 저 남자도 모두 낡아 있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말하지 마요. 나는 그를 멈췄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속은 달랐다. 듣고 싶었다. 왜 그날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는지,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왜 지금 아이와 함께 내 앞에 서 있는지. 아이의 빨간 목도리가 유독 시선을 끌었다. 코바늘로 뜬 듯 촘촘한 무늬. 수진이가 어릴 적 겨울마다 목에 두르던 모양과 너무 닮았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목도리 어디서 났니? 엄마가 아니 아빠 친구가 떠줬대요. 머뭇거리는 단어가 내 귀에 깊게 박혔다. 엄마. 그 단어를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아이. 나는 커피잔 위 연기만 오래 바라보았다. 유나야, 이모 아니 할머니 같은 분이야. 그가 조심스레 내 쪽으로 말을 건넸다. 나는 잽싸게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 눈은 반짝였다. 정말요? 할머니?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겨우 입술을 열었다.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아이 입술이 실망으로 오므라들었다. 나는 익숙한 그 표정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틀린 받아쓰기를 들고 오던 날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다방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사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내용 같았다. 기다림이라니. 누구를? 무엇을? 그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다. 노랗게 낡은 영수증 여러 장이 보였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문득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소아혈액 종양센터 외래. 글자가 내 뇌를 통과해 심장 어딘가 깊숙이 박혔다.
차갑고 깊게. 그건 뭐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당황해 영수증을 덮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게 어디 있어. 나는 손등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커피가 살짝 넘쳐 솟아에 고였다. 아이 아픈 거야? 내가 묻자 아이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이라는 말이 내 속을 더 뒤흔들었다. 지금은 괜찮다는 말은 한때 괜찮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윤태수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놓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자르려다 멈췄다. 10년 전 장례식장 문 밖에서 멈춰 서 있던 내 모습이 보였다. 그때도 나는 멈췄다. 아무도 듣지 않고 묻지 않았다. 누가 나에게 멈추라 했던가. 내가 나를. 아이 손목에 은색 팔찌가 걸려 있었다. 작은 세잎 클로버가 달려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모양. 수진이가 마지막 겨울에 내게 보여주며 싱긋 웃던 바로 그 모양이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행운이 오라고. 딸이 내 손등을 쓰다듬던 감촉이 지금 내 손등을 스치는 듯했다. 팔찌 어디서 났니? 엄마가 저한테 주고 싶었대요. 아이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여러 계절이 담긴 듯했다. 나는 심호흡했다. 코끝으로 따뜻한 커피 냄새가 들어왔다 빠지며 식은 미안함으로 남았다. 유나야, 우리 나갈까? 그가 서둘러 계산하려 하자 나는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낼게.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내가 단호히 말했다. 나 자신에게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 문을 나서자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아이 목도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무심코 그 끝을 잡아 묶어주었다. 바람 매서우니 꽉 묶어. 네. 아이 말 한마디가 허전한 구멍을 살짝 채웠다. 우리는 골목 어귀에서 헤어졌다. 그는 아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양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걷는 속도가 이상하게 일정했다. 어릴 적 수진이가 학교 가던 발걸음과 닮았다. 세상은 이렇게도 잔인하게 닮음을 남겨놓는다. 돌아서려는데 땅에 종이 한 장이 굴러왔다. 바람이 밀어붙인 그 종이는 내 발 앞에서 멈췄다.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었다. 아까 보았던 영수증과 같은 병원 로고. 그리고 이름. 환자 유나 보호자 윤태수. 날짜란엔 10년 전부터 오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날짜가 눌러붙어 있었다. 나는 손끝을 세게 오므렸다. 종이가 구겨지며 부스럭거렸다. 분노가 가슴에서 끓어올랐다. 늦게 아는 진실이 더 잔인하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남자, 돈 들고 도망쳤다는 소문, 아이 병원 영수증, 클로버 팔찌, 빨간 목도리. 그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려던 순간 나는 일부러 하나를 밀어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아직은 물어야 한다. 다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 자주 와요? 가끔 와요. 아이 병원 다녀오는 길에 들러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달달한 거. 수진이도 힘든 날엔 단팥빵을 찾았다. 나는 문턱을 딛고 나가며 작은 결심을 했다. 내일, 아니 오늘 밤이라도 그를 찾아가겠다고. 이 영수증이 알려준 길을 따라. 10년 동안 숨겨둔 질문들을 모두 꺼내 그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늘이 낮게 드리웠다. 눈발이 올 것만 같은 냄새가 났다. 나는 외투깃을 세웠다. 한 발,
또 한 발. 10년 전 문턱 앞에서 멈췄던 발을 이제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문득 다짐이 분노 위로 올라왔다. 내가 묻고 그가 답하지 않으면 그때는 참아왔던 손바닥이 먼저 나갈지도 모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매달린 시계 초침이 틱, 틱하고 귓속을 찔렀다. 그 소리가 딸의 심전도음처럼 느껴져 눈을 감을 수 없었다. 10년 전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 한 사람을 길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아픈데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돈을 들고 달아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지키고 있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 안에서는 미움과 궁금함이 뒤엉켜 몸속을 헤집었다. 결국 새벽 5시 나는 외투를 걸쳤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딸의 유골함을 떠올렸다. 그날의 냉기와 닮은 공기였다. 그의 주소는 예전 함께 살던 집 근처였다. 낡은 연립주택 벽엔 오래된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계단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 시멘트가 얼룩졌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버튼 앞에서 막혀 있었다. 그래, 누르자. 오늘은 끝을 보자. 손끝이 눌리며 찌익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김이 흘러나왔다. 낡은 솥에서 죽 끓는 냄새가 났다. 그의 얼굴은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였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 말 하지 마. 내 목소리가 먼저 나갔다. 그 입으로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 10년 전 내 딸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미웠다. 말해봐. 돈 들고 도망친 게 아니면 뭐야? 아이 치료비? 그럴듯한 이유 하나만 대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젖히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오세요. 유나가 아직 자고 있어서. 누가 내 집에 들어오래. 하지만 내 발은 이미 문턱 안에 있었다. 방 안은 좁고 지독히 정리돼 있었다. 책장에는 약봉지가 차곡차곡 쌓였고 벽 한쪽엔 아이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 웃는 가족 3명이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엄마 얼굴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아마 아이가 엄마를 그릴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림 앞에 멈춰섰다. 그림, 아이가 그렸냐? 네. 그럼 이건 뭐야? 여기 얼굴이 번진 건? 비 맞은 날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말로 다하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와 마주 선 순간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병원과 장례식장, 오해와 소문, 그리고 오늘 이 방. 이제 와서 멀쩡히 사는 걸 보니 참 대단하다. 10년 동안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야. 그에게 한 발 다가갔다. 수진이 죽을 때 그의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알아? 태수 씨 꼭 좀 봐줘요. 그 말이었어. 그런데 넌 나타나지도 않았지. 그게 사랑이야? 나는 그를 밀쳤다. 가슴팍을 밀자 그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다. 그 순간 벽에 걸린 달력이 툭 떨어졌다. 달력 속 병원 일정표가 잔뜩 적혀 있었다. 치료 주기, 검사 일정, 유나 복용약 확인. 맨 밑에는 뜻밖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가 완치되면 수진이 곁으로 간다. 내 눈이 커졌다. 이건 뭐야? 그냥 내 다짐이었어요. 다짐?
누가 죽는 걸 다짐하냐? 그게 그 애와의 약속이었어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수진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당신께 전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못 드렸어요. 봉투는 오래된 냄새가 났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으며 구겨진 자국이 많았다. 나는 손을 떨며 받았다. 봉투 위엔 딸의 글씨가 있었다. 엄마에게.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모든 분노가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부서졌다. 왜 이제야? 그땐 당신이 절 보면 더 미워질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봉투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직 열지 않은 시간이 부스럭거렸다. 그를 노려보려 했지만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10년 동안 믿었던 세상이 거꾸로 무너졌다. 그가 배신자라 믿었던 이유가 사실은 지키려는 사랑이었다면? 그때 딸이 죽기 전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봉투를 쥐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휘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겨울바람은 차갑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내 안의 후회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봉투를 열지 못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앉았다. 편지를 열면 10년 동안 나 세워둔 모든 벽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엄마가 틀렸구나. 편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봉투 위에 머물렀다. 엄마에게. 글씨는 조금 기울어 있었다. 수진이는 글씨를 쓸 때 늘 왼손으로 종이를 눌렀다. 그래서 그런 기울기가 나왔다. 그 사소한 버릇 하나가 지금은 심장을 찔렀다. 손끝으로 봉투를 쓸어내렸다. 종이 표면이 미묘하게 거칠었다. 그 질감이 딸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종이 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피어올랐다. 약간의 소독약 냄새, 병실 공기, 그리고 수진이 머리카락 냄새가 뒤섞인 듯했다. 편지지 맨 위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5년 2월 12일. 그날은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던 날이었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날 이후 병원으로부터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들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엄마, 내 곁에 아직도 봄이 올까요? 병실 창밖엔 눈이 내리지만 제겐 이제 눈이 아니라 하얀 이불 같아요. 몸이 무겁고 말이 자꾸 꼬여요. 그래도 이 편지만은 남기고 싶어요. 태수 씨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보내달라고 했어요. 유나가 아파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버텼어요. 자기 신장을 팔아서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제발 살리고 와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 엄마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했어요. 늘 말했어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에요. 엄마, 그래서 제 부탁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유나를 꼭 안아주세요. 제 아이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꼭 밥 잘 챙겨 먹어요. 밥 냄새 나는 집에서 살아요. 그게 제가 제일 바라던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수진 드림. 편지를 다 읽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다. 글씨가 번졌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 번진 글씨 사이로 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숙였다.
이마를 편지 위에 대고 울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울음이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 미움, 자책이 한꺼번에 터졌다. 수진아, 엄마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은 끊어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찬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 물도 마시지 못했다. 눈물과 콧물이 섞여 목이 메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스탠드 불빛이 꺼질 때까지 나는 울었다. 새벽 2시,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유리창에 성에가 하얗게 낀 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에 편지를 비춰보았다. 잉크 뒤쪽으로 희미하게 비친 문장 하나가 있었다. 뒤편에 덧붙인 글이었다. 윤태수 씨, 이 편지는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엄마가 울어도 절대 변명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으니까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 바보들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랑을 왜 아무도 몰랐을까? 그날 밤 나는 편지를 고이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딸이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태수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미안하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아침이 밝았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작은 손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가서 말해야겠다.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아침 공기가 맑았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골목마다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외투를 챙겼다. 손가방 안엔 편지가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마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엔 밤새 울어생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 한켠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오랫동안 얼음 같던 표정이 서서히 녹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가볼게. 혼잣말을 하며 문을 나섰다. 윤태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다. 햇살에 젖은 천들이 반짝였다. 그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잠시 놀란 눈빛이 스쳤다. 어머니, 이제 그 말 해도 된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손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거 수진이 편지. 어젯밤에 읽었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다. 그랬군요.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겼어? 저한텐 그걸 전할 자격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망가뜨렸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망가뜨린 건 나야. 바람이 살짝 불어 편지 종이가 흔들렸다. 햇빛에 반짝이는 글자 사이로 수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병원에서 수진이는 어떤 얼굴이었니? 조용히 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날 아침까지도 아이 걱정만 했어요. 제 손을 잡더니 유나 치료비 꼭 마련해요. 저는 괜찮아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병원비가 한 달만 늦어도 치료가 중단된다고 했어요. 그 돈을 만들려 집도, 차도, 통장도 다 팔았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다. 그럼 도망쳤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이유를 알면 어머니가 힘들까봐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바람에 빨래가 흔들렸다. 햇살이 흰 천을 스쳤다. 그 빛이 내 눈을 찔렀다. 오래된 진실이 터져나오는 빛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입술이 움직였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의 돌담이 무너졌다. 그의 눈가가 젖었고 나도 눈물이 났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전 늘 죄인이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께도. 그만해. 이제 그 말 내게서 듣지 마. 나는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오래전 딸과 결혼식장에서 악수했던 그 손이었다. 그때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마르고 거칠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안쪽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누구세요? 유나가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양볼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오셨어. 윤태수가 말했다. 아이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다가왔다. 나는 그 작은 손을 보았다. 팔찌가 반짝였다. 유나야, 건강은 괜찮니? 네, 이제 안 아파요. 아빠가 약 챙겨줘요. 참 잘했네. 아이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안에 수진이가 있었다. 따뜻한 눈빛,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 모두 딸의 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정말 잘 자랐구나. 그 순간 가슴속에서 탁 하고 미움의 끈이 끊어졌다. 윤태수가 잠시 물었다. 이제 저희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용서란 게 별거 아니야. 살아있다는 게 그게 벌써 용서지. 바람이 집안을 스쳤다. 커튼이 흔들리고 빨래줄 위 천들이 펄럭였다. 햇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림자는 묘하게 따뜻했다. 서로 부족함이 포개져 완전해진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10년 동안 흐르지 못했던 내 눈물처럼 가슴이 시원했다. 딸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젠 안 미워해.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윤태수의 집을 찾았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작은 철공소에서 일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때로는 붕대를 감고도 다음날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는 늘 말했다. 몸이 조금 고생해도 유나가 학교에 다니는 걸 보면 다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괜찮아요. 그 짧은 말 안에 수년간의 겨울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 낡은 전등불 아래서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어머니가? 직접요? 왜 내가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아?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맞은 봄 햇살 같았지만 그 끝에는 깊은 피로가 숨겨져 있었다. 식사 도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야, 그때 정말 어떻게 돈을 마련했니?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후 고개를 들어 말했다. 어머니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영수증 다발을 꺼냈다. 모서리가 다른 봉투 안에는 입원비, 항암제, 중환자실 추가비, 약품 구매 내역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채업자 수수료, 노인 미수금, 신체 검사비도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뭐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 신장을 팔았습니다. 다행히 맞는 사람을 금방 찾았고 그 돈으로 치료비를 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나는 그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 천천히 퍼져 내 폐를 조여왔다. 10년 동안 나는 그를 욕했다. 배신자라 불렀고 쓰레기라 불렀으며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의 몸을 잘라 아이를 살리고 있었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왼쪽 옆구리 쪽 셔츠 사이로 봉긋한 수술 흉터가 보였다. 붉게 일어난 살결, 오래된 상처였다. 그 흉터는 내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다. 그의 상처가 곧 내 부끄러움이 되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밝게 웃었다. 할머니, 아빠랑 김치찌개 드셨어요? 응, 내 아빠가 다 먹었지. 아빠는 요즘 자꾸 기침해요. 아이는 순진하게 말했다. 윤태수는 황급히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거 아니야. 감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기침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얼굴빛, 숨 고르는 패턴, 손끝에 푸르스름한 빛. 그건 신장 기증 후유증이 오래된 사람 몸의 표상이었다. 밤이 깊자 나는 그에게 물었다. 병원은 다니고 있니? 괜찮아요. 의사도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왜 기침을 해?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피했다.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는 컵을 받으며 고개 숙였다. 이런 일까지 어머니가. 내가 미안해서 그래.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수 씨, 유나를 살리면 나한텐 됐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딸의 환한 미소와 가느다란 손가락, 병실 창밖으로 내리던 눈이 떠올랐다. 그때 딸이 내게 했던 말도 다시 떠올랐다. 엄마, 사랑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는가예요. 그 말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날 밤 나는 윤태수가 잠든 방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조용한 숨소리 사이로 가끔씩 거친 기침 소리가 섞였다.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태수야, 그 약속, 이제 내가 이어갈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다짐했다. 이제 그 애가 남긴 사랑을 내가 지켜야 한다. 새벽녘 창문을 열자 달빛이 흰 벽에 내려앉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진아, 내가 지킨 약속은 헛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 이제 내가 그를 지켜야겠다. 봄이 다가왔다. 마당에 매화가 피었고 유나의 교복은 조금 작아졌다. 나는 매일 그 집을 오가며 아이 숙제를 봐주고 밥을 챙겼다. 윤태수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 늦은 밤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지고 숨 고르는 횟수도 늘어났다. 나는 그가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눈치챘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고 골목엔 물이 고였다. 유나는 숙제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그릇에 담아 방문을 열었다. 태수야, 죽이라도 조금 먹어.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빛은 아직 선했다. 냄새 좋네요. 이게 바로 어머니표 김죽이죠?
입맛 없다고 하지 말고 뜨거울 때 먹어. 그가 숟가락을 들었으나 손이 떨렸다. 나는 숟가락을 받아 대신 떠먹여 주었다. 그는 미안한 듯 웃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해주시다니 수진이가 보면 좋아하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그렇게 말하면 또 울게 만들지 마라. 그는 웃다가 기침을 했고 입가에 붉은 자국이 퍼졌다. 나는 숨이 막혀 급히 말했다. 태수야, 이게 뭐야? 병원에 가자.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장이 하나뿐인 몸이 오래 버틸 순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이 너무 슬펐다. 유나가 학교 마치고 오면 꼭 좀 안아주세요. 무슨 소리야. 그 아이 내가 안아야지. 그 아이는 제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 너 아직 젊잖아. 치료하면. 그가 말을 막았다. 어머니, 전 다 했습니다. 수진이 부탁도, 유나 미래도. 남은 건 감사뿐이에요.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음 같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손을 뻗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바닥은 뜨거웠다. 어머니, 왜? 이제야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미워해 주셔서. 나는 크게 눈을 떴다. 뭐라고? 미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그 세월이 사실은 저한테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그 말에 목이 막혀 아무 말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나는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태수야, 태수야. 정신 차려. 그의 머리가 내 팔에 기대었고 아주 약한 숨소리가 이어지다 멎었다. 그 순간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아빠 왜 그래요?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유나야. 아빠가 많이 피곤해서 잠시 쉬는 거야. 나는 울음소리를 삼켰다. 유나가 아빠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참을 수 없어 목 놓아 울었다. 아이는 내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셋이 그렇게 울었다. 살아있는 두 사람과 떠나가는 한 사람이 함께였다. 그날 밤 나는 태수 책상 위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장모님께. 글씨는 힘이 없었고 손떨림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지난 10년 미움도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건 유나가 웃을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세상의 빛도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유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수진이를 만나면 당신 어머니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따뜻해 라고 말할 겁니다. 편지를 덮고 나는 한참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가 깃든 오래된 빚을 갚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 태수야. 너는 내 딸이 사랑한 이유가 있었다. 눈물이 그의 볼을 따라 흘렀다. 슬픔이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새벽 빗줄기가 멎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을까? 태수의 숨결이었을까? 나는 두 사람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져 하늘 끝까지 닿기를 바랐다. 장례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렀다. 이웃 몇몇과 철공소 동료들, 그리고 나와 유나뿐이었다. 작은 꽃상자 위에는 태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평생의 피로를 덜어낸 얼굴이었다. 향 냄새가 천천히 퍼졌다. 나는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수진아, 내 사람들이 옆으로 가셨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목이 메어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유나는 내 곁에서 조용히 서서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졌다. 할머니, 응? 아빠는 하늘에서 엄마 만났을까요? 그럴 거야. 아마 둘이서 우리 유나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뭐라고요? 너무 잘 자랐다고 자랑하고 있을 거야.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아이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태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그의 방에서 가져온 건 편지와 낡은 머그컵 단 하나뿐이었다. 컵 가장자리에는 작은 금이 갔다. 나는 그 금을 따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마치 인생의 흔적을 만지는 듯했다. 그날 밤 유나는 내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던 밤이었다. 10년 동안 무겁던 시간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유나를 데리고 수진의 산소에 갔다.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한 언덕길이었다. 부드러운 바람과 새소리가 함께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엄마, 나 이제 아프지 않아.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힘준 거라고. 나는 가만히 듣다가 눈물이 나려 했으나 꾹 참았다. 이 아이 앞에서만은 웃고 싶었다. 유나야,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아이의 눈동자에 하늘이 비쳤다. 그곳 어딘가에 수진과 태수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철공소로 발길을 돌렸다. 태수가 쓰던 자리는 여전히 그의 공구들로 가득했다. 손때 묻은 망치, 다른 작업 장갑, 그리고 벽에 붙은 메모 한 장. 유나의 생일 3월 18일 꼭 케이크 사오기. 그 문구를 보며 눈을 감았다. 태수야, 걱정 마. 이제 내가 대신 살게. 너의 약속도, 너의 사랑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10년 동안 미움이 나를 살아있게 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살게 한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새벽이 오고 하늘은 푸르게 밝아왔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요할 수도 있구나. 식탁 위에는 수진의 편지와 태수가 남긴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나는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창가에 앉았다. 바깥에서 유나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이의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온기가 퍼졌다.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봄이구나.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탁자 위 편지가 빛을 받았다. 그 글씨 위로 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슬픔이 아닌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태수야,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으로 살게 됐어.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아주 천천히 새로운 하루가 열렸다.